3년간 이어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15일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큰 관심이죠. 길었던 전쟁만큼 재건 역시도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우크라이나의 재건 산업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 이제 전쟁은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내겠다. 많은 지금 세계 여론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종전을 바라고 있거든요. 딱 지금까지 뭐 중동도 그렇고 전 세계 현황도 한번 보시죠. 일단은 휴전의 물결이 나오고 있긴 하다. 휴전. 계속 네. 휴전이라는 것이 지금 5월달 들어서 계속 일종의 테마처럼 등장하고 있고요. 아까 뭐 그 그래픽에도 약간 나온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휴전 협상 혹은 뭐 종전 협상의 테이블에 나설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2월부터 미국 정부에 굉장한 압박들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흔히 말해 러시아 정부의 반발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휴전 협상이 난항에 겪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러한 휴전 협상 속에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사 배치를 핀란드나 폴란드 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쪽에 군사적인 압박도 좀 주고 있는 이런 양상. 특히나 EU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까지 주는 양면 정책을 피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고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갈등으로는 이제 중동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 역시 휴전과 종전 여러 가지 협상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한다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휴전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나 어제 이제 하마스 수장이 있는 병원에 크게 폭격을 하면서 네. 만약 하마스 수장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은 휴전이 금물결을 타지 않을까라는 의견 역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휴전에 대한 협상 그리고 또 인질이 있으면서 또 휴전했다가 인질이 풀려나면 폭격을 하고 뭐 좀 이게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이제 하마스 수장이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이제 폭격을 하면서 휴전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뭐 미국과 예멘,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과 엮이면서 예멘 반군과도 좀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미국이 휴전을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휴전의 물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전쟁, 뭐 중동, 우크라이나 쪽에서 오늘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올 재건 사업입니다. 15일이 뭐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현지 시각 15일 푸틴과 젤렌스키 튀르키예에서 만난다. 일단 만나겠죠. 이 정도까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좀 상황 좀 보고 앞으로의 일정까지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사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5월 15일에 협상이 있다 혹은 이런 회의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갈 의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월 15일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서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푸틴과 젤렌스키 두 양국의 정상들이 직접 오는 커다란 빅 테이블이 되지 않을까라고 대면 접촉입니다. 대면 접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런 노력들의 좀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2월달 초에는 아무래도 러시아 편을 들면서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 지출이 너무 심하니 무기 같은 것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표시하면서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종전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를 가지고 있는 조금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굳이 받지 않고 그렇죠. 조금 더 자기가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펴왔고 이게 다시 좀 협상이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 교황 사망일에 젤렌스키와 푸틴 죄송합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진이 뽑혔거든요. 네네네. 사진이 이렇게 전 세계에 공개가 되면서 약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또 다시 개선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전쟁을 종결하려 그러면 양측에 어떤 균형 잡힌 어떠한 그 메시지들 전달해줘야 양측 휴전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기면서 결국은 5월 달에 휴전, 5월 15일에 휴전까지 오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마침내 전쟁 종식을 고려한다. 이게 강력한 메시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예전에 트위터 지금 X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건데 긍정적인 걸 생각할 정도로 좀 미국이 이제 양측 편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예. 종전 혹은 휴전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5일입니다. 푸틴과 젤렌스키 한 자리에 만나게 되고 정말로 휴전이 나온다면 그 다음 주목되는 것은 역시 재건이겠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일각에서는 제2의 마셜 플랜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왜냐하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의 규모, 뭐 여러 쪽에서 분석 자료는 나오는데 좀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의 뭐 대단한 규모 사업이 됩니까? 지금 뭐 10년간 한 5,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0조가 넘는 돈, 이게 환율에 따라 좀 물론 바뀌긴 하겠지만 예. 세계은행에서 추산하기에는 그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전쟁이 1년 이렇게 지속될수록 전쟁 비용, 재건 비용 같은 것들이 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3년과 2024년 1년 사이에 7% 이상 예. 재건 비용이 증가할 정도로 그 전쟁의 어떤 피해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후 재건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셜 플랜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흔히 말하는 이 돈 자체를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또 그러니까 만들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느 분야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야 되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택이라든지 교통, 에너지 순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 어떠한 것들, 특히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폭격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있을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따라서 이 어떤 흔히 말해서 이제 교통망 같은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들은 러시아가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발전소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타격했죠. 타격했죠. 네. 이런 타격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가 뭐 유력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딸린 어떻게 보자면 건설 기계라든지 관련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 뭐 사실 이게 남의 불행에 따라 혜택을 보는 게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참여할 부분 역시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건설 기계라든지 철도, 전력기기, 뭐 식량 사업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아까 에너지, 뭐 주택 이걸 넘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재건 산업에 의해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역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인프라 쪽, 뭐 도로까지도 포함해서 가장 피해가 컸고, 뭐 우리에게도 좀 우리가 남의 피해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가장 많은 기회가 올 부분도 역시 에너지 인프라 쪽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부분들이 타격을 입었는데, 우크라이나 역시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고,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 같은 것들이 이제 목조에 들어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의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기존의 시설이 파괴되면은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이 결국은 EU라든지 유럽의 스탠다드에 맞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준은 아무래도 친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해서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분야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 같은 것들이 크게 파괴가 되고 전력 인프라도 또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변전소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도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인프라,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철도를 전달하는 인프라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크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 채굴, 운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분야에 특히나 첨단 산업 전환에 따른 어떤 혜택을 우리가 좀 입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 재건 사업은 항상 결제 문제가 따르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금을 결제를 못할 위험이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돈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보다는 공기업 위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 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조언들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도 하나의 좀 사례가 있기도 하고,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이 기회인데도 못 뛰어들겠어요. 나중에 대금을 못 받을 그럴 가능성도 크다면서요. 특히나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보면 투자 진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대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어떤 관주도로 가야죠. 관주도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민간이 그쪽 우크라이나 기업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 역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콘소시엄으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서 대금 역시 아마 자국 기업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략 역시 그냥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공동수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도상국의 특징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급 결제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투명성, 흔히 말하는 정부 자체의 투명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더 끼어들어서 보증도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에 더불어서 콘소시엄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한번 사례를 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철도 인프라 재건 쪽도 하나 있고 물 인프라 사업 쪽, 여기에는 우리 한국수자원공사가 좀 언급이 되고 있네요. 역시 관주도입니다. 두 개 모두. 아무래도 이제 철도 같은 것도 파괴가 많이 됐지만 아까 도표에 잠깐 나왔듯이 상수원, 그러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물자원 관리 역시 굉장히 많이 손실이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런 수자원 개발에 있어서 뛰어들 이런 계획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스마트 시티란 것은 물 관리라든지 교통, 인프라 모든 것들을 스마트하게 첨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도시가 파괴됐다 보니까 이제 새로 재건할 때는 이런 스마트 시티 방향으로 많이 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는 몇 군데 이미 스마트 시티, 물의 어떤 스마트한 자원 관리에 대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 전략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파괴가 되면은 또 빨리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철도라든지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스마트 교통, 스마트 물자원 관리, 스마트 인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특히나 관주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그룹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서 이제 에너지 이야기하시면 ESS, 신재생 ESS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LS그룹은 좀 많이 논의가 된 겁니까? 특히나 LS그룹은 기본적으로 전기, 전력에 강하죠. 전선 만드는 이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특히 농기계 같은 것도 지금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LS그룹 자체에서 농기계 같은 것도 만들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국가 단위 계약은 큰 계약이 유리하고요. 큰 계약이란 것은
이런 에너지라든지 농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서 했을 때 계약의 리스크라든지 정부 간의 협상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분야 그리고 농기계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높고 있기 때문에 ESS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윈윈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과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만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룹 사례도 좀 봐주실래요? 건설사들도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또 포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일 이후에 15일 이후에 이게 휴전으로 간다면 거대 사업인 건 맞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이라든지 네. 결국 다 붕괴가 되어 있기 도로, 때문에 네. 도로 모든 것들이 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설에 따르면 중장비, 그다음에 이제 화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화학은 이제 우리 석유 같은 분야에서 연결이 있을 수 있고 공항도 또 파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에 관련된 사업, 산업단지, 교통망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이 참여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대건설은 공항 건설에 있어서 MOU를 맺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 역시 스마트 또 도시 건설에 의해서 쌍용 건설이라든지 이런 재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도시 역시 스마트 도시로 갈 것이고 우리가 가진 스마트 도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건설 자체를 좀 첨단 혁신으로 흔히 말하는 고부가 가치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체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물산 뭐 스마트시티 협력 같은 것들이 이러한 결과물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가진 기본적인 건설력 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첨단 산업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MOU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민간만 보내기에는 너무나 또 위험이 커요. 결제에 대한 대금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뭐 지원책이라든가 어떻게 또 많이 좀 지원 서포트를 하려고 합니까? 아까 아무래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줄여주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콘소시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정부와 직접 협상력, 흔히 말하는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외교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맞아요. 조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를 끌어들여야 되겠어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네. 되거든요. 협상이란 것은 사실은 국가와 기업 간의 협상은 돈을 못 받으면 할 수가 없는데 국가 대 국가 단위 협상은 개발권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네, 다른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EU 기업들이 역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워낙 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EU의 전초 기지로서 러시아 상대한 전체 기지로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려는 이런 경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자금 지원이 또 만만치 않게 나올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부의 역할들, 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보증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자금도 끌어들이고 우크라이나의 국가와 어떻게 보면 기업과 한꺼번에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를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가교이자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우리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까? 유럽연합도 아주 지금 적극적인 관심이고요. 러시아도 이걸 우리가 왜 내죠? 러시아고요. 더욱 중요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아마 알짜 사업들은 또 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자, 사업은 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말은 많은데 우리 K 기업들이 또 우리 정부와 민관이 어떻게 이거를 또 도전해 나갈지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를 직접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예상으로는 휴전이 되면은 많이 파괴된 지역은 또 러시아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 영토, 기존 영토로 보면은 파괴된 지역이 우크라이나 거지만 이제 반대로 이 파괴된 지역이 원래 휴전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러시아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그럼 때문에 중국 기업이 갈 거 아닙니까? 또? 중국 기업이 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뭐 러시아와 네. 관계가 전쟁 전에는 좋았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도 많이 팔리고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엄밀하게 파악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국가 단위로 아마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개선이 될 거고 경제 제재 역시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 잡힌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크라이나 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EU랑 좀 친할 수밖에 없고요. 우크라이나요? 예, 아무래도 좀 EU랑 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라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되면은 EU랑은 사실은 안 친하죠. 그러니까 친하게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이길 수 있으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략적인 접근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일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정말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나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기업, EU 기업들, 러시아는 또 중국과 미국 기업들. 이 틈바구니를 또 우리 K 기업들이 뚫고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